정치권에 확산하고 있는 통일교 연루 의혹과 관련해 여야가 특검 도입을 놓고 삿밭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야권의 이 특검 요구에 더불어민주당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며 일축했고, 국민의힘은 범죄를 은폐하려 한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윤소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내란 특검의 수사 결과를 놓고 남은 의혹이 산더미라고 요약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밝혀야 할 의혹이 산더미입니다. 3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내란 의혹에 대한 2차 종합 특검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2차 특검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동시에 보수 야권에서 주장하는 통일교 특검은 일축했습니다. 정 대표는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3대 특검에 물타기를 해 내란 책임에서 벗어날 생각은 언감생심 꿈도 꾸지 말라.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단언한 거로 전해집니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경찰의 강제 수사가 본격화된 전재수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혐의를 다시금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전 의원은 이른바 한학자 책사진을 두고 선거 때 형님 누님들이 응원한다면서 책 한 권 들고 와 사진 찍자는데 어떻게 마다하겠냐며 불법적 금품 수수의 일은 추호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 및 통일교 의혹을 겨냥한 이 특검 공세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입니다. 국민의힘은 천막 농성 현장에서 최고위원 회의를 열고 권력형 범죄 은폐라며 통일교 특검 요구를 이어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판 직전 국무회의에서 종교 단체 해산을 겁박하며 통일교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사전에 특검과 대통령이 내통했을 가능성도 농후합니다. 정 대표의 특검 거부를 놓고는 생떼쓰기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지나칠 정도로 과도한 반응이라며 떳떳하다면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정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통일교 의혹 특검 초안 준비와 함께 개혁신당과 뜻을 모을 의지도 재확인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소리입니다. 네, 통일교 의혹 파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이 통일교 천정궁 등 10곳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한편 여야는 통일교 의혹 특검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유희정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경찰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첫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압수수색에서 얼마나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일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우리가 이제 많은 사건이라든지 특별히 이제 특검 같은 것을 사례로 봤을 때 네. 이 압수수색이라는 것이 지금 타이밍을 좀 늦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김건희 사건 같은 것도 보면 막상 또 가서 보면 뭐 여기저기 흘려져 있는 또 흔적을 찾을 수도 있는 것이고 네. 또 뭐 휴대폰이라든지 뭐 아니면 PC라든지 이게 이 포렌식과 이미징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이제 키워드를 집어넣어서 이게 포렌식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건과 관련 있는 그런 키워드만 넣어서 포렌식을 했을 때와 또 이번에 또 다른 유형의 사건에 대해서 또 다른 키워드를 넣어서 또 포렌식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어떤 증거가 나올 줄 모르기 때문에 예. 사실 경찰에서는 절차에 따라서 뭐 법에 따라서 그리고 정해진 로드맵에 따라 수사 로드맵에 따라서 저는 하나씩 되짚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의혹이 제기된 시점이 2018년이기 때문에요. 과연 네. 압수수색을 통해서 얼마나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까?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저는 일단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내줬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예. 특히 김건희 특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이 사건 자료를 정상적으로 또 충분하게 이첩을 했었다면 네. 저는 이렇게 김건희 특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겠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소명이 있었기 때문에 법원에서 영장을 내준 거라고 보고, 그러니까 빨리 저는 이 문제를 특검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장 집행을 통한 초동 수사는 경찰이 하지만 이것을 궁극적으로 마무리 짓는 것은 결국에는 정치권이 빨리 그 특검법을 만들어서 정밀한 수사는 특검에게 맡기는 것이 적절한 방식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서는 잠시 뒤에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고요. 해양수산부 장관을 사퇴한 전재수 의원이 통일교 측 행사에 참석한 정황이 있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지금 이제 보시면 지금 이제 전재수 의원이 저게 이제 한학자 총재 자서전을 이제 들고 있는 사진인데 저걸 이제 한 언론에서 보도를 하면서 최소 7차례 통일교 측과 접촉이 있었다. 이런 이제 언론 보도가 나오자 전재수 의원 역시 SNS를 통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그 부분도 좀 보여주실까요? 예, 지금 이제 전재수 의원은 2018년 9월 9일 통일교 행사 날에 나는 고향 의령에서 벌초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SNS에 반박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 한학자 총재의 뭐 자서전을 들고 찍은 사진이 공개가 됐잖아요. 네. 그때 전재수 의원이 입고 있는 옷을 보면 선거 운동복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선거 운동 한 복판에 이 캠프로 누군가가 찾아와가지고 함께 찍은 사진이라는 것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선거 캠프 때 뭐 저도 뭐 여러 번 동참을 해봤습니다만 네네. 선거 때는 정말 이 사람 저 사람 막 들어오는 상황이거든요. 특히나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는 부산이라는 민주당으로서는 험지에서 젊었을 때부터 몇 번 떨어지고 그리고 사실 천신만고 끝에 그야말로 극적으로 당선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전재수라는 사람에게 찾아온 캠프로까지 찾아온 사람들을 외면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다. 그게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 네. 두 번째로는 이제 국회의원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떤 업무를 나눠서 하는 이 보좌관들이 있지만 사실상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 당시 후보잖아요. 그러면 이 부산 지역에서는 캠프도 제대로 꾸리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비추를 해보면 그때는 전재수 의원에 대해서 어떤 일정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 그때 당시에 어떤 무슨 날 무슨 일정이 있었고 누구를 만났고 누구 소개로 만났는지까지 이게 체계적으로 이게 관리가 안 됐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렇게 사진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네. 전재수 전 장관으로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그러니까 저희 같이 선거를 해본 사람, 아는 사람들이야 이해를 하겠지만 또 국민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어떤 상황인 거는 맞는 것 같다. 그리고 곤혹스러운 상황은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전재수 의원도 이렇게 책을 들고 함께 사진을 찍자는데 이걸 어떻게 마다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기도 했거든요. 사실 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정치를 하다 보면은 뭐 사진을 찍자는 사람들도 좀 많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좀 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저도 선거를 뭐 여러 차례 치러봤고 예. 전재수 후보와 같은 입장에 서봤기 때문에 지역 유권자들이 뭐 사진을 같이 찍자든지 뭐 이런 행사에 참여해달라고 하면 네. 그 요청을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뭐 저도 저 10분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저 뭐 사진을 찍었느냐 안 찍었느냐 뭐 그런 것이 본질이 아니라 돈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리고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과의 미팅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거를 따지는 거니까 지금 9월 9일 날 선산에 가서 벌초를 했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예. 그 9월 9일 날 있었다라는 그 만찬 행사는 그 신한국 지도자 만찬인가요? 이 통일교의 행사는 행사입니다. 만찬이니까 저녁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벌초를 저녁까지 하진 않았을 테고 의령과 부산이 얼마나 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었고 거리였기 때문에 9월 9일 날 벌초한 사실이 그 모든 사실을 배제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또 하나는 9월 10일 날 그 이튿날이죠. 9월 10일 날 한학자 총재인가요? 그분께 이제 보고를 네.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8년, 7년 뒤에 이러한 사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정말 뜬금없이 전재수 의원이 그 행사에 참석도 안 했는데 참석을 했었다고 보고서를 남긴다는 것은 저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고 또 특히 그날 행사는 600여 명 정도의 그 통일교 관계자들이 함께 있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참석을 했었다는 것을 참석하지 않았는데 참석했다라고 허위 보고를 했을 때는 그 조직 내에서의 그 신뢰를 너무 떨어뜨리는 거라 그것을 미리 그 정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허위 보고를 했었을 리가 없고 또 허위 보고를 했더라고 하더라도 그 조직 내에서는 조직의 논리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그 권력 갈등도 있을 테고요. 그렇기 때문에 허위 보고가 금방 드러나는 상황이라 네. 저걸 굳이 허위 보고를 해야 될 유인이 전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이랍시고 잘못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신뢰를 흔드는 본질적인 사태까지 가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내놓으실 때 좀 조심해서 충분히 체크한 상태에서 내놓으셨으면 좋겠다. 예.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 의원님의 분석까지 들어봤습니다. 앞서 이제 통일교 특검을 하루빨리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정치권에서도 이 통일교 특검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오시죠. 이 사건은 대통령까지 개입한 명백한 권력형 범죄 은폐입니다. 이보다 분명한 특검 사유는 없을 것입니다. 통일교 특검 법안 통과를 위해 개혁신당과 뜻을 모아가는 과정이 그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밝혀야 할 의혹이 산더미입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3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내란 의혹에 대한 2차 종합 특검을 추진해야 합니다. 당정대가 원팀으로 똘똘 뭉쳐 남은 의혹까지 철저히 밝혀내겠습니다. 네, 이렇게 양당 대표의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을 수용하라, 수용 불가 이렇게 지금 서로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양당 대표의 입장 그리고 어떻게 좀 들으셨는지요? 일단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로서는 네. 저는 이 통일교와 관련된 이 사건에 대해서 특검을 요구하는 속내가 실제로는 특검이 통과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역대 특검이 그랬듯이 국민적인 요구가 쏟아지지 않으면 사실상 특검은 이 한 당에 그러니까 뭐 민주당만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국민의힘이만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요구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 추천을 누가 하느냐, 특검의 범위를 어떻게 하느냐 이걸 가지고 사실 여당과 야당이 지루하게 싸우고 또 정쟁으로 끌어갈 거예요. 그런 것을 사실 알면서 장동혁 대표로서는 이 화두를 왠지 여당에게도 통일교가 로비했을 거야 라는 이 이미지를 더 씌워가면서 지방선거까지 좀 끌고 가고 싶어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그런 속내가 뻔히 보이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넘어가 주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 가고 뭐 권성동 의원과 관련해 가지고 김건희 특검과 연관을 지어서 왜 그건 했는데 이건 안 하세요라고 이제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리면 이 권성동 의원과 같은 경우는 사실 통일교가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의 펜스 부통령까지 초대해가지고 윤석열 후보하고 만남이 성사가 됐어요. 그런데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뭐 스테픈 커리인가 그 NBA 농구 선수까지 농구 선수 붙이려고 했는데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이 윤영호 씨의 문자를 보면 후보님을 위해서 요긴하게 써주세요. 라는 문자가 나오고 또 다이어리에 큰 거 한 장 뭐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한 이 권성동이라는 정치인의 개인 비리가 아니라 이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부터 같이 이어지는 그런 권력형인 거고 지금까지는 전재수 장관은 그냥 전재수 장관 한 명의 이거 관련된 일탈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사안이 다르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지만 특검은 이 국민적인 요구가 좀 빗발쳐야지 통과되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과거에 여당 때 국민의힘이 특검에 대해서 취했던 자세처럼 네. 일단 지금 국수본에서 전담팀 꾸려가지고 수사를 수사 하고 결과를 있으니 한번 보고 미진하다면 그때 국민적인 요구를 들어봅시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민주당은 틈만 나면 국민의힘의 태도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과거 정부에서 있었던 일을 비판을 하지만 지금 이 일은 과거 국민의힘이 했던 일을 그대로 답습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매우 아쉽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박수현 당수석 대변인이 이 특검은 절대 못 받는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예. 이유가 국민의힘이 걱정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이러다가 특검 공화국 된다라는 표현이셨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전재수나 지금 민주당 이재명 정부가 위험에 빠질까를 막으려고 특검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특검 공화국으로 갈까 봐 이것을 못 하겠다는 취지신데 그럼과 동시에 또 정청래 대표는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2차 종합 특검을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특검은 특검이 아닌 것이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특검은 특검인 것인지 어떤 것이 진짜 특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민주당의 주장이라는 것은 계속 얽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차제의 국민적 여론이 특검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지만 이 사안들이 계속 쌓이면 쌓일수록 이 정부에게는 누적된 피로가 쌓일 것이고 이것이 결국에는 큰 건물을 한 번에 무너뜨리는 피로골절이 오듯이 이 정부의 큰 어려움으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전격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옳은 자세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찰이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통일교 본부와 전재수 전 장관 등 피의자들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는데요. 전 전 장관이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명품 시계는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차승은 기자입니다. 경찰 수사관들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국회 사무실로 들어갑니다. 어떤 자료 확보하셨나요? 오늘 의혹 관련해서 어떤 물증 확보하셨나요? 압수수색 대상은 전 전 장관의 국회 사무실과 자택을 비롯해 통일교 서울본부와 경기도 가평의 천정궁 등 총 10곳입니다. 통일교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와 사건 이첩 당시 충분한 자료를 넘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건희 특검 사무실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피의자 전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가운데 전 전 장관은 뇌물죄도 함께 적용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소시효 만료를 앞뒀던 정치자금법 위반 외에 공소시효가 최대 15년인 뇌물죄를 적용하면서 경찰은 수사에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한 총재 역시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전환됐는데 영장에 윤 전 본부장의 공범으로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구치소 압수수색과 동시에 한 총재에 대한 접견 조사를 시도했지만 한 총재의 재판 일정으로 무산됐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 결과 2018년 무렵 통일교 회계 자료를 확보했는데 전 전 장관이 통일교로부터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명품 시계를 발견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7월 김건희 특검팀이 천정궁을 압수수색하며 한 총재 개인 금고에서 발견한 280억 원 상당의 현금 뭉치 관련 자료를 얼마나 확보했을지도 관건입니다. 통일교에서는 본부장님 개인 일탈이라고 주장하는데 혹시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의혹을 폭로한 윤영호 전 본부장이 진술을 번복하면서 경찰 수사는 물증 확보가 관건이 됐습니다. 경찰은 통일교 회계 자료와 금품의 실물 등 물증 확보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관련자 소환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경찰이 정치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첫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여 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는데 압수수색 대상엔 민중기 특검팀도 포함됐습니다. 지난 6월 수사를 개시한 내란 특검팀이 오늘 180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내란 특검이 결론 내린 비상계엄의 배경은 무엇이었을까요? 주요 사건 사고 소식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통일교 이야기부터 할게요. 경찰이 전방위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천정궁 이제 본교라고 하죠. 그리고 서울본부 이 두 군데가 이제 압수수색 대상에 올랐는데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건 뭡니까? 네, 지금 경찰 수사는 이 사건의 진실을 파악하고 또한 필요한 경우에 형사처벌로 이어가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과연 몇몇 정치인들에게 통일교 측에서 부당한 금품을 제공했는가 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누구에게 언제 얼마를 왜 어떠한 방법으로 제공하였는가 이 부분을 찾아야 되는 건데요. 수사의 초기로서 지금 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단서를 포착하고 수사를 한 단계 더 진전시키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특히나 중요한 것은 이게 현금 또는 고가의 물품이잖아요. 그렇다면 현금은 당연히 그 현금 자체의 출처가 중요하겠고 또한 고가의 물품도 만약 실제로 구입해서 또는 입수해서 전달을 했다면 그거를 도대체 누가 언제 어떠한 돈으로 마련했는가 여부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수사의 초기 단계가 되겠죠. 그런데 그렇다면 과연 어디에 있던 누구의 돈으로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것 중에 또 중요한 게 이미
이 사건 관련해서 관련자들에 대한 통신 내역들은 별도의 방법을 통해서 이미 확인을 했을 거예요. 또는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계좌 거래 내역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 압수수색과 별개로 확인 작업을 하고 있을 겁니다. 또는 이미 착수했을 겁니다. 근데 여기 그것만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즉 통신도 최소화하거나 아니면 하지 않거나 또는 계좌 거래를 하지 않고 현금을 주고받고 다른 사람 명의로 몰래 했다면 이거는 정상적인 어떤 수사로는 다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그 통일교 천정군과 서울 본부를 압수수색함으로써 이런 부분들, 금전과 관련된 부분들을 찾기 위한 그런 시도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런 유사한 사건들을 업무를 좀 하다 보면은 이 단체 또는 조직, 기업 내에서 보고서가 작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회의를 한 다음에 회의록이 작성이 되거나 아니면 누군가 업무 지시를 하면서 그 지시사항을 작성하고 또는 메모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딘가에 종이문서 형태로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을 찾는다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한층 더 수사의 속도를 낼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존재하는지 여부는 해봐야 되는 거니까요.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자금을 마련한 다음에 누가 구체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준비했으며 시행했는가를 보여주는 내부 문건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금품들을 제공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공한 후에 사후 반응, 또 그 후에 목적했던 바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만약 금품만 제공되고 금품 받은 다음에 목적한 일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압박을 해라라든지 또는 만나서 다시 한번 부탁을 해라라든지 또는 부족한지 알아봐라라든지 이런 대화가 문건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수사기관이 찾기 위해서 이번 압수수색을 10곳 가까이 좀 된다고 하죠. 대상이. 네, 굉장히 강하게 전방위로 압수수색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 압수수색 결과 어떤 게 나올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단서가 나올 가능성도 있고 또는 그렇지 않고 오히려 혐의 사실이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번 경찰의 압수수색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를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눈길을 끄는 게 이 압수수색 영장의 내용입니다. 압수 피의자로 입건된 전재수 의원, 임종성 전 의원 그리고 김규현 전 의원뿐만 아니라 한학자 통일교 총재랑 윤용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이 됐고 동시에 피의자로 적시가 됐더라고요. 이들까지 피의자로 적시한 이유는 뭘까요? 네, 우선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다 피의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단순 참고인이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인 경우에도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발적으로 증거를 제출받아서 압수할 수 있죠. 이미 제출 후에. 하지만 그렇게 하기보단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는 어제 한학자 총재 등이 이 압수수색의 대상이기도 하면서 또한 동시에 피의자로 입건까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지금 상황에서 경찰이 이들도 역시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어떤 혐의인지를 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우선 뇌물죄 성립 가능성이 있죠. 또는 뇌물죄가 아니더라도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 전부 다 부당한 금품이 오고 갔다는 것을 전제하는 건데요. 만약 그렇다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두 개의 범죄는 금품을 받은 사람만 처벌받는 게 아닙니다. 이걸 제공한 사람까지도 범죄이거든요. 범죄가 이걸 제공한 사람도 이 범죄를 범한 것이기 때문에 준 사람, 받은 사람 전부 다 피의자로 입건이 된 상태고요. 하지만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정말 금품이 오갔는지 그리고 그 금품이 오간 것이 우리 법상 범죄인지 그러한 범죄 사실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는지 여부는 수사 초기이기 때문에 아직은 단정할 수 없겠고요. 경찰의 수사가 어느 정도 성과를 낼지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특히 한 총재랑 윤 전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수감돼 있는 구치소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착수했는데 구치소 압수수색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애초에 구치소 안에 들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있는 건가요? 이 부분도 중요한데요. 일단 구치소 압수수색이라고 한다면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정말 구치소를 압수수색하는 겁니다. 이 행정기관인 구치소를 압수수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사안의 경우에는 더 중요한 것은 구치소의 수용 거실이라고 하죠. 구치소의 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방 안을 수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색한 후에 발견되면 압수를 하는 건데요. 왜냐하면 이 구속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이제 거주지를 제한하는 것뿐만 아니라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이 사안에 대응하기 위해서 변호사도 만나고 또 관련자도 만나고 본인도 준비를 하고 억울한 점이 있으면 호소하기 위해서 준비도 하고 또한 뭔가 감출 것이 만약에 존재한다면 어떻게 감출 것인가 논의도 하고 시행도 하죠. 그런데 이게 전부 다 머릿속에 남아있을 수는 없거든요. 어딘가에 메모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접견도 합니다만 접견 시에 문서를 전달하는 것도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이 돼요. 그리고 편지도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이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이 범죄 사실을 포착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수용 거실 안에 있는 소지품들 중에서도 특히 문서들 또는 가지고 있는 여러 기록 중에 메모를 옆에다 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찾는다면은 경찰 입장에서는 범죄 사실에 한층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 구치소 수용 거실 내에 있는 물품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만 면회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예. 접견을 하잖아요. 구속돼 있는 피의자에게 뭐 지인이든 회사 동료든 가족이든 와서 접견을 합니다. 그러면 변호사가 접견하는 것은 그 내용 자체를 뭐 녹음하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만 일반 접견의 경우에는 누가 언제 왔는지 다 메모하고 그 내용까지도 다 녹음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혹시라도 그 과정에서 뭔가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것이냐 이런 것들도 확인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구치소 내의 수용 거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그 절차를 통해서 범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할 가능성도 물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 피의자를 굉장히 압박할 수 있습니다. 구치소까지 들어와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가져간다면 그렇지 않아도 구속된 상태에서 심리적으로 압박되고 위축되고 불안한 심리인데 여기에 더해서 언제 또 나올지 모른다. 그렇다면 그때는 모든 것을 다 가져갈 수 있다. 그러면 구속된 상태에서 이 수사에 대응함에 있어서도 상당한 현실적인 제약, 심리적인 차질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런 것까지도 수사기관이 종합적으로 노리고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짐작됩니다. 네. 이제 앞서 특검이 이 천정궁 압수수색을 했는데 한 현금으로 한 280억 원 정도 든 개인 금고 한학자 씨 개인 금고를 확인했는데 추가 조사는 하지 않았다. 근데 이 부분도 다시 관련돼서 수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까?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선 현찰 128억이면은 좀 잘 상상이 안 가네요. 네,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또 개인 금고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물론 돈이 많으면 뭐 280억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계좌가 아니라 이 금고의 현찰 형태로 있었다. 또는 기타 현찰이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뭐 외화 보통 이런 경우에 외화로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는 뭐 채권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과연 이 돈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 이거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물론 종교 단체에서 가장 상위에 있고 또 절대적인 지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종교 단체의 자금과 개인의 자금은 엄연히 법적으로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이 280억 원이 정말 순수하게 개인의 돈이냐 아니면 그 과정 개인이 가지고 가게 된 과정에서 뭔가 횡령이라든지 기타 범죄가 개입되지는 않았을까 등도 따져야 되는 것이고요.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이 돈을 왜 가지고 있었냐. 즉 그동안의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 자금으로 이 현찰을 티 안 나게 쓴 거 아니냐. 또는 앞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활용하기 위해서 이 거액을 보관하고 있던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할 수 있겠죠. 물론 의심 차원이고 또한 이러한 의심을 뒷받침할 만한 물증이 나오는지는 별개의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개인 금고에 280억 원 현찰이 있다면은 이거는 아주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것이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금품 제공 의혹이 현재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이 280억 개인 금고 역시 같은 취지에서 함께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현재 이제 피해자로 입건된 정치권 인사 3명 중에 가장 주목받는 인물이 해수부 장관직 사퇴한 전재수 의원인데 한 언론이 전 의원이 이전에 통일교 행사에 참석한 거 아니라는 의혹에 대해서 보도를 했고 오늘 전 의원이 이에 대한 반박 입장을 냈습니다. 상당히 구체적으로 알리바이를 댔는데 이게 수사 과정에서 통할까요? 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또 짚어볼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출발은
어떻게 하면은 기소를 해서 어떻게 하면은 유죄 판결이 나오느냐 그 기준이잖아요.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유죄에 확신을 가질 정도의 증거에 의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자신이 있어야 또 기소를 하겠죠. 일반적으로는요. 망신주기식의 기소가 아니라면 그러한 증거가 포착되어 있다고 믿어야 기소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뭐 가정을 해볼게요. 뇌물 또는 정치자금법 관련된 그 위반 혐의가 있다면 이건 좀 특수성이 있어요. 즉 누가 제3의 목격자가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 계좌 거래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큽니다. 또 누군가 몰래 녹화하거나 녹음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큽니다. 그렇다면 증거가 도대체 뭐가 있겠느냐. 두 사람이 만나서 주고받았다면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를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증거 없다라고 하면은 일반적인 기준에서 볼 때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운 좋게 피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이거는 성범죄도 큰 틀에서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해자, 피해자만 단둘이 은밀한 장소에 있었는데 누가 보았을 것이냐. 그러다 보니 목격자가 없는 상황에서 이 둘 중에 한 명이 그러니까 공여자가 되겠죠. 준 사람이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지 못한다면 이게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범죄의 특성이 그렇기 때문인데요. 그렇다 보니 사실상 이게 법적으로는 아니고 사실상입니다. 사실상 저 안 받았습니다. 를 그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스스로 밝혀야 되는 그런 법 현실이 있어요. 수사의 현실 또 재판의 현실이 되겠죠. 이거는 현실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누구 말이 더 만대를 따져야 되는데 줬다고 하는 사람 말을 더 믿을 만하냐 아니면 아닙니다. 저 안 받았습니다. 저 사람 거짓말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믿어야 되는 것이냐. 이걸 따지다 보니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그 통일교 행사 참석 여부 있잖아요. 그 날짜. 그게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반박을 하고 저 안 받았습니다라는 하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언제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줬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줬다는 거예요? 이거 뭐 현찰이에요? 쇼핑백에 담았어요? 아니면 뭐 음료수병에 담았어요? 아니면 뭐 자연강장제 박스에 담았습니까? 이런 것들 또는 그때 식당이었습니까? 또는 그때 메뉴가 뭐였어요? 그때 조명이 어땠어요? 날씨가 어땠어요? 분위기 어땠어요? 등등등 다양한 것을 통해서 어제 혐의를 벗어나야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날짜입니다. 물론 저 돈 줬습니다 라고 하는 주장하는 측에서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항상 특정해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며칠 좀 오차가 있어요. 착오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다른 거 보면 믿을 수 있죠 라고 유죄 판결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물론 이게 지금 윤 전 본부장이 얘기한 게 아니라 한 언론의 보도잖아요. 그런데 통일교 행사 날을 콕 찍어서 그날 만났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이거는 전재수 의원 측에서는 방어하는 게 상대적으로 용이합니다. 왜냐하면 저 그날 갔다고요? 저 그날 안 갔습니다. 그날 만났다고요? 저 그날 안 만났습니다. 라고 한다면 상대방의 주장의 신빙성을 굉장히 크게 떨어뜨릴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날짜를 특정해 주는 게 더 용이한 거네요. 네, 물론 이게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이 아니라 한 언론사의 보도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그날 저 안 만났습니다. 그날 거기 안 갔고요. 다른 행사 있었습니다라는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그것만으로 곧바로 혐의를 다 벗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만약 윤 전 본부장이 뭐 본인도 부인합니다만 특검에서 구체적인 당시의 금품 제공 당시의 정황을 진술을 했다면 그리고 그 진술 내용을 하나하나 반박할 수 있다면 전체적으로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전재수 의원 측에서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고요. 그 진술 내역을 빠르게 확보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이제 전재수 의원 측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방어 작업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추가 질문을 드리면 이제 혐의 부분인데 아마 이 공소시효 때문에 얘기가 좀 많았잖아요. 정치자금 수수라면 한 7년 정도라서 이제 거의 끝나간다. 근데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뇌물 혐의가 지금 포함이 됐다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어느 정도 생각이 있다, 수사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수사 초기이기 때문에
뭔가 충분히 그렇게 뇌물죄로 인정할 만한 부분이 상당히 있어서 진행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선 이 사건이 이첩받은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 윤 전 본부장의 최초 진술이 사실이라면 그 부분은 뭐 한일 해저 터널이라든지 기타 뭔가 대가가 있지 않겠냐, 부정한 청탁이 있지 않겠냐 이런 부분들을 봐서 그렇다면 뇌물죄도 적용될 수 있다. 라고 현재는 그 정도 수준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뇌물죄로는 적용할 수 없고 기타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또 공소시효 문제가 또 걸리거든요. 이런 부분들 경찰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할 텐데요. 뇌물을 증명할 만한 부분이 지금 있어서 뇌물죄 혐의를 적용했다기보다는 일단 사건 이첩 받았는데 그 자료만 보자면은 뇌물죄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으니 일단은 혐의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되 추후에 나오는 증거에 따라서 어떤 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용할지가 달라질 테고요. 또 지금 현재 규정상 기소는 또 검사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만약 현재 뭐 특검법이 통과돼서 특검이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지금은 검찰이 이제 해야 되니까요. 검찰이 또 기소할 때는 경찰과 다른 법 적용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날짜 특정한 언론사에 보도를 하면서 그 부분이 이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의 신빙성을 흐트릴 수 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윤 전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뭐 마치 인원 명단 얘기할 것처럼 하다가 막상 또 얘기하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단 말이죠. 이거는 신빙성을 좀 떨어뜨릴 만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전략으로 봐야 됩니까? 전략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런 전략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엄청나게 큰 걸 내가 알고 있고 이거를 공개할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뭔가 본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거나 또는 더 이상 강력한 어떤 수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막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이거를 공개적으로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제3의 경로를 통해서 물밑 협상을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거 너무 공개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후에 전면적으로 입장을 바꾸어서 전 그렇게 진술한 적 없다라는 입장인데 이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즉 특검에서 이러저러한 진술을 한 건 사실이지만 그 의미는 사실 이러저러합니다라고 해명을 하거나 아니면 다소의 오해가 있고 와전입니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굉장히 전면적으로 입장을 바꿔버렸거든요. 그렇다면 적어도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 아니냐. 최초에 했던 진술이 거짓말이든 아니면 처음에 특검에선 잘 제대로 털어놨습니다만 그 후에 아차 싶어서 또는 의도한 대로 흘러가지 않아서 뭔가 말을 수습하고 뒤집는 과정이었느냐. 어떤 쪽이든 윤여고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도덕적인 비난뿐만 아니라 사법적인 측면에서도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는 그런 판단이 내려질 수밖에 없거든요. 다소 이 최근에 있었던 이 발언과 그 후의 수습 과정이 상당히 좀 거칠었다. 그리고 법적으로 본인에게 아주 유리한 부분으로만 흘러가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편 내란 특검팀이 180일간의 대장정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과연 윤 전 대통령이 도대체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그 배경을 두고 의문이 계속돼 왔는데 수사를 이어온 특검팀의 결론이 반대자 그리고 반국가 세력 제거랑 사법 리스크 때문이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오늘 오전 브리핑 어떻게 들으셨나요? 큰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조은석 특검이 초기에 밝혔죠. 사초를 쓰듯이 즉 역사적인 기록을 남기듯이 수사하겠다라는 말을 했고 또 백서도 남길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발표하는 내용을 보면서 굉장히 좀 참담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예.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이거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아주 충격적인 일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좀 전에 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있잖아요.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이런 목적 부분. 사실 저는 작년 비상계엄 선포된 그 시점에 도대체 왜 했을까? 그리고 왜 오늘이었을까? 그리고 왜 그 시간이었을까?라는 의문점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뭐 진행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많은 시청자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물론 이거는 경고성 계엄이었다. 또 야당의 의회 폭거에 항거하는 의미였다. 일종의 계몽령이었다라는 그런 주장을 지금도 하시는 분도 물론 계십니다만 그런 생각은 또 존중하고요. 하지만 이 특검의 수사 결과를 보자면은 그럴 가능성보다는 실제로
이제 자신에게 반대하는 당시의 야당이라든지 야당 정치인들을 적대시하고 그리고 또 제거해서 자신이 선출된 권력이잖아요. 임기는 5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권력을 독점하고 임기에 제한받지 않고 더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특검은 판단을 했고요. 그러한 근거들도 여러 가지를 설치를 했죠. 그런데 오늘 입장 발표는 사실 시간이 길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핵심적인 부분을 요지만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고요. 추후에 재판을 통해서 확인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 사건의 판결문 자체가 유죄 무죄를 떠나서 이 사실관계의 확정 부분들이 전 국민이 한번 좀 꼼꼼하게 읽어봐야 하는 그런 판결문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의 이 조은석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는 예고편 중에서도 예고편, 중에서도 예고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조사 결과에 김건희 씨가 계엄에 관여한 정황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했는데 그럼 김 씨는 계엄 과정을 아예 몰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걸까요?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물론 김건희 씨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별도의 특검도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혐의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또 재판 과정에서 그동안 내놓았던 진술들이 물증이 제공될 경우에 제시될 경우에 하나씩 인정하면서 도대체 왜 저럴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적어도 이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함께 논의를 했거나 또는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어떤 특정한 역할을 했거나 또는 미리 알고 있었거나 이런 단서들은 특검이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또 이 비상계엄 선포를 도대체 왜 했느냐는 그런 의문과 또 연결이 됩니다. 당시 1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요. 김건희 영부인 김건희 씨가 여러 가지 법적인 곤란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서 한 것이다. 명태균 리스크 때문에 게이트 때문에 한 것이다. 또는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 수사 막기 위해서 한 것이다.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죠. 그리고 또한 오늘도 조은석 특검도 그런 이야기를 일부 하긴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사법 리스크도 이 비상계엄 선포의 동기 중에 하나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만 사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씨도 알고 있지 않았을까? 또는 김건희 씨가 부탁을 하지 않았을까? 또는 함께 준비하지 않았을까? 등등의 의혹들은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특검의 오늘 결과에 따르면은 계엄의 동기에는 영향을 주었을지 몰라도 존재할지 몰라도 이 비상계엄을 선포함에 있어서 한 역할은 없다. 일단 이렇게 현재까지는 내용이 정리됐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의문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특히나 이 계엄 선포 이미 23년 10월에 계엄을 준비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잖아요. 근거가 뭐였습니까? 네, 이거 역시 참 미스터리였죠. 아니 갑자기 왜 이날 했을까? 왜 또 그 시간에 했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 충동적으로 한 거 아니냐라든지 또는 야 이거 정말 다소 좀 음주에 의해서 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어떤 참 지금 보면은 참 맥 빠진 그런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도 나왔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조은석 특검은 그건 아니라고 봤어요. 즉 어찌 보면 국민 입장에서는 더 충격적이고 더 가슴이 아픈 일인데 이미 상당 시간 전부터 준비를 했다라고 본 거죠. 즉 2022년 11월 만찬장에서부터 비상대권을 언급을 했고 나에게 비상대권이 있다. 내가 뭐 다 싹 쓸어버릴 것이다. 이런 발언들을 했다고 하죠. 그리고 또 그 후에도 관련된 언급들이 쭉 이어지다가 구체적으로 계엄을 준비한 것은 2023년 10월 경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 판단의 이유는 바로 군 인사입니다. 그 전까지는 다소 추상적인 부분에서 염두에 두고 있었을지 몰라도 이 2023년 10월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하기 한 13, 14개월 전이죠. 이때 이 비상계엄 선포에 있어서 본인과 뜻을 함께하고 또한 본인이 지시할 경우에 함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주요 군 인사들을 핵심 보직으로 승진 발령하고 그리고 다소 좀 의아한 그런 인사들이 많았거든요, 당시에. 이런 것들 자체가 비상계엄 선포를 본격적으로 준비한 것이다라고 특검은 해석을 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실관계라든지 주장 자체도 특검의 수사 결과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객관적으로 인정이 될지는 사실 아직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특검은 이제 180일간의 수사 결과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고 참 이해했던 이 부분들 비상계엄 선포의 동기와 목적 그리고 또 언제부터 왜
어떻게 이렇게 준비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입장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왜 하필 그러면 12월 3일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내란 특검의 판단이 미국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날로 택했다 이런 결론을 내렸더라고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저도 이거는 전혀 상상을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12월 3일 도대체 무슨 날일까 하도 이상하다 보니까 또 일각에서는 이거 역시 뭐 무속이랑 관련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 나왔는데 오늘 또 특검은 무속과는 관련 없다 예. 이런 이야기도 했죠. 그러면서 12월 3일이 미국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지 직후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이 좀 새로운 대통령 당선 이후에 아무래도 좀 정돈이 되기 전이고 그러다 보니 아주 신속하게 한국 내에 이런 상황이 좀 여러 가지 변화에 있어서 대응하지 못할 것이다. 미국의 개입을 좀 차단해보자라는 목적에서 이날을 택했을 것이다라고 특검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거 역시 법원의 판단이 좀 필요해 보이긴 해요. 물론 이거 자체가 법원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만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또 내란 여부까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까지도 판결문에 담길 것으로 보이고요. 과거에도 뭐 이런 신군부의 정권 탈취 과정에서도 이러한 유사한 일이 있지 않았냐 이런 언급도 했었고요. 또 당시로 돌아가 보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출마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민주당이 집권을 해도 차기 대통령은 바뀌는 거고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한 번 쉰 다음에 다시 대통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집권당이 바뀔 예정이 되는 것이고 결국은 누가 당선되더라도 바이든이 재선되거나 아니면은 대통령 선거가 없는 기간에 비해서는 좀 더 혼란스럽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했다라고 특검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네, 앞서 이제 비상계엄 시기가 그 전부터 이루어지고 있었다,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이제 말씀해 주셨다시피 국방장관의 교체가 좀 결정적인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보니까 신원식 전 장관이 계엄에 반대를 했다는 진술이 결정적인 근거냐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도 듣겠습니다. 네, 작년 이맘때로 돌아가 보면은 이 신원식 국방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나고 물론 완전히 야인이 된 건 아닙니다만 다소 의아한 인사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후임자가 누구였냐? 바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었는데 그 전에 이제 경호처장이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물론 국방부 장관을 할 만한 이력이 있고 경력이 있습니다만 경호처장을 하다가 국방부 장관으로 가는 것 자체가 다소 의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시에도 그 인사가 뭔가 이상하다.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일각에서는 이런 계엄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이상하다는 지적을 했는데 그뿐만 아니라 아니 너무 자기 사람만 챙기는 거 아니냐. 경호처장까지 시킬 정도로 최측근이고 가장 가까운데 국방부 장관까지 시키는 건 좀 이상하다라는 지적까지는 있었는데 이게 비상계엄 준비일 거라고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 짐작을 하지 못했죠. 그리고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이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비상계엄 선포라든지 이런 얘기를 듣고는 즉각적인 어떤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고 또 그 결과 국방부 장관직에서 내려오게 된 것이다. 사실 그동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은 어느 정도는 사실에 부합하는 측면이 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이 만약에 여기에 동조하고 합세했다면 국방부 장관직에 계속 있었을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당시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기 때문에 사실상의 경질에 가까운 그런 인사 이동이 있었고 후임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진두지휘를 해서 이런 비상계엄 선포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고 현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죠. 예. 그리고 상당히 뭐 이제 선거가 또 임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내란죄 인정될지 형량이 어떻게 될지 여부까지도 법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일각에서는 또 조희대 대법원장이 계엄에 동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는데 특검 조사 결과 조희대 대법원장 그리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에 대해서는 무혐의 판단을 내렸어요. 계엄에 동조하지 않았다 이렇게 본 거죠? 그렇습니다. 고발이 있었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이 됐고요. 하지만 사실 이 의혹의 최초 시작이 어떤 거냐면은 대법원에서 이 계엄사 지시와 또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가지고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뭐 이런 대법원 발 보도가 나왔는데 그게 비상계엄 선포된 지 몇 시간 지나지 않은 이제 날짜는 바뀌었죠. 12월 4일 자정을 조금 지난 0시 46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때 혹시 이 조희대 대법원장 등이
다 미리 회의를 해서 논의를 해서 이거 다 결정을 한 거 아니냐. 그렇다면 비상계엄에 이거 동참한 거다라는 취지의 주장인데요. 예. 하지만 이번에 특검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시간적인 순서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즉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대법원 발 보도가 0시 46분이거든요.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때 대법원 청사에 도착을 한 게 0시 40분이었고요. 또 천대여 법원행정처장은 0시 50분이었습니다. 도착한 시간이.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이 주재한 회의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이 언론에 보도된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을 이제 결정을 했겠느냐. 이게 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판단을 특검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이 계엄사에서 대법원 실무자 파견 요청을 받았어요.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그걸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여 법원행정처장이 이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에 동조했거나 가담했거나 역할을 수행했다는 그런 부분은 혐의 없다라고 보고 이번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또 계엄 선포 당일에 대검과 국정원이 선거관리위원회로 출동했다는 의혹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 아니다라고 판단했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당시에 포렌식 수사관들이 뭐 출동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디지털 정보들을 좀 수집하자고 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었죠. 그런데 이거는 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수사관들 전원 통신 내역 조사해보면 휴대전화기가 켜져 있으면 어느 기지국과 연결되어 있는지 다 확인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선관위, 중앙선관위 근처에서 이 근처에 있지 않았다. 이 과천 중앙선관위 근처에 있지 않았다. 대기하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이 확인이 됐고 또 이와 관련해서 연락 주고받은 사실도 없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이 과학적인 어떤 수사에 의해서 증거가 확인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고 특검이 수사했습니다. 예, 내란 특검이 이제 그동안 고소고발 45건을 비롯해서 총 249건의 사건을 접수받아 수사를 진행했는데 이 중 34건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하기로 했거든요. 그럼 이제 이첩한 사건은 어떤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이 되는 건가요? 사실 특별검사라는 게 정말 특별한 검사잖아요. 그래서 국회에서 법으로 만들어서 그런 자격을 주고 지위를 준 건데요. 그렇다면은 그런 특별검사의 수사 기한이 다 끝나기 때문에 수사를 이어나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진행하던 수사 또는 시작하던 수사 이런 부분들은 우리 법이 두고 있는 일반적인 통상적인 수사기관으로 보낸 거죠. 이건 특검법에 그런 규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가수사본부에서 이걸 받아서 수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특별하진 않아요. 이 사안 자체가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고 그리고 이 수사 결과에 따라서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수사기관, 수사 절차, 수사 방법 등은 일반적인 사건과 이제는 다르지 않게 되는 것이죠. 또 중요한 것은 특검은 열심히 수사하고 경찰은 열심히 수사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없습니다. 또 어찌 보면은 물론 특검이 180일 동안 정말 열심히 수사해서 많은 성과도 냈고 물론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 뭐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만 촉박해요. 그러다 보니 다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수사기관의 제한 없이 경찰에서 받아서 진행을 하면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헤쳐나간 특검에 비해서 이미 여러 가지 자료들도 있고 또 앞으로 수사함에 있어서는 유죄 판결 나오는 건들도 종종 이제 속속 나올 거거든요. 이런 것들에 기반해서 수사를 한다면 경찰 역시 상당한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중대하고 정말 긴급하고 정말 아주 굵직한 그런 피의자들은 이미 수사를 다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재판으로 또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마무리되지 않은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지거나 또는 상대적으로 수사의 막바지 부분에 좀 부각되었거나 이럴 수는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경찰이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만약 이 사안에 대해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듯한 어떤 의문이 생긴다면은 이 부분은 또 감당하기 힘들거든요. 네,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당연히 할 것이고요. 국민들께서는 경찰의 수사를 지켜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시간은 다 돼가지만 이 질문 안 할 수가 없어서 노상원 전 사령관 1심 선고 얘기하겠습니다. 뭐 오늘 선고가 나올 텐데 일단 뭐 선고 쟁점을 좀 짧게 설명해 주면서. 네네. 징역 3년 구형했잖아요. 뭐 어떤 판단이 나올까 예상까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징역 3년을 구형했기 때문에 이거 왜 이렇게 낮냐라는 그런 의문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재판을 받고 선고를 받는 거는 개인정보보호법 그리고 또 불법적인 금품 받았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본류라고 할 수 있는 이 내란 비상계엄 선포의 그 내란
인정 여부 그리고 또 여기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여부는 앞으로 또 남아 있어요 재판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분리해가지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내란을 사전에 준비한 것은 굉장히 중대한 범죄거든요. 예. 그리고 이 비상계엄 선포 전에 있어서 이런 개인 정보들을 이제 유출한 것들도 아마도 오늘 유죄 판결이 선고된다면 형량도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그 형량을 선고한 그 이유 법원이 준엄하게 꾸짖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앞으로의 법원의 판단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국면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이제 내란 특검이 기소한 재판 중에 가장 먼저 선고가 네. 나오는 재판이잖아요. 오늘 내란 특검이 또 수사를 종료했는데 뭐 그 성적표 중에 일부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게 본 시험은 아닌 것 같아요. 즉 내란 특검이 수사를 하다가 이 노상원 전 사령관에 대해서 이제 나온 부분들 수사를 한 건데 예. 사실 핵심적인 부분은 내란죄 혐의잖아요. 그러다 보니 물론 사전 준비 작업으로 평가는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 후에 앞으로 나오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라든지 김용현 전 장관 이 부분 선고부터 어찌 보면 본 시험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사건 현장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